리스트에 없던 놈이다. 어떤 한 인간을 빛나게 집착하다 보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거든. 누가 그러더만 이 선생은 악마라고. 1. 도입부 현재 시점. 서로안의 도로. 한 남성이 볼보 차량의 주유구에 급유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에 발신이 이루어지는 어디론가로 떠난다. 때는 바뀌어 과거 시점. 서울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도입부의 남성 조원호 조진웅 형사에게 차수정 금세록이라는 마약을 했던 불량 소녀가 다가와서 이런 데서 밥을 먹냐고 핀잔을 주며 뒷담화를 하는 여고생들에게 욕바가지를 한다. 그러자 그 여고생들은 겁먹고 햄버거 가게에서 다 밖으로 나가버린다. 여고생들을 쫓아낸 수정은 그 쌍년을 왜 만나야 하냐고 묻고 원호는 마약 조직의 이 선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한다. 수정은 용산역에서 2시간이 걸리는 터미널로 향하여 픽업한다는 마약 조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용산역에서 9시에 만나자고 한다. 용산역의 TV에서는 재계의 거물 이호해운의 회장 이학승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기다린 원호였지만 약속 시간에서 11시가 다 되도록 연락이 없던 도중 문자 연락으로 찾은 수정이 위치한 주차장으로 간 결과 수정은 치명상을 입고 있었다. 스포일러를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수정은 영수증의 다잉 메시지로 팔 스포일러를 그린 뒤 사망한다. 상관과 만난 원호는 이 선생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라며 꼭 이 선생을 잡을 거라고 말한다. 한편 마약 조직의 마케팅을 담당하던 오연옥 김성령은 인천 마약 공장에 향하던 도중 폭탄으로 공장이 폭발하자 급히 현장을 빠져나가 경찰서의 마약과로 향하여 원호를 만난다. 원호팀의 수사대원들은 폭발 현장에서 의식불명의 남성 서영락과 부상을 입은 세포들을 발견한다. 오연옥은 원호에게 이 선생이 신종 마약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판을 이 선생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 짜기 위해 오연옥을 비롯한 간부들을 죽이려고 했으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한 사람이라 말한다. 뉴스 보도에 등장한 이후그룹의 이학승 회장은 이 선생의 스승이었다고 말하고 이 선생이 이학승을 죽였다고 말해준다. 그 이 선생의 이름을 밝히기 전 오연옥의 운전기사도 폭발해서 살아남았다는 말을 하며 자신은 당뇨로 인해 지금 식사를 해야겠다고 말하고 해장국을 시킨다. 그러나 오연옥은 해장국을 먹던 도중 급사하고 운전기사가 가져온 약은 바꿔치기 된 약임을 확인한다. 이 선생을 잡기 위해. 한편 영안실에서 서영락 류준열의 신병을 확보한 원호는 자신의 어머니 유필순의 시체를 확인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본다. 취조실에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서영락에게 원호는 개가 살아있다는 말을 해주자 그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동물병원에 데려가 개의 상태를 확인해준다. 개 이름이 뭐냐는 수의사의 질문에 서영락은 진돗개라고 말하나 수의사는 진돗개가 아닌데 라고 말을 한다. 서영락은 이 선생님이 이러신 거라고요? 재차 물은 뒤 원호는 이 선생을 잡자며 서영락을 포섭하여 팀으로 끌어들인다. 서영락은 이 선생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조직의 연락책이었으며 전남 목포 태생 화교이자 길림성의 마약상 진하림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서영락이 진하림과 만나기로 한 앙코르 호텔 25층을 찾는 한편 같은 호텔 24층을 빌린다. 그리고 이 선생 조직의 일원인 박선창 박혜준을 진하림이 만난 적 없다는 이야기에 조원호는 스스로를 박선창으로 위장하여 25층으로 향한다. 진하림 김주혁은 첫 만남부터 LED 전구의 소리를 못 견딘다며 부하의 머리통을 날리면서 등장하고 그와 대면한 원호는 진하림과 그의 정부 방울 진서연에게 마약 라이카를 소개한다. 마약을 흡입한 진하림과 방울은 나름 마음에 들어하고 약의 원료를 공급하기로 한다. 24층에서 마약 수사팀의 팀장 원호와 같은 팀의 여형사인 소연 강승현은 진하림 부부로 위장하고 진하림과 비슷한 태도를 내세우며 서영락이 소개한 박선창을 만난다. 서영락에게서 먼저 가짜 마약을 소개받아 흡입하려던 원호에게 박선창은 품질을 따지며 확인해 보려 하나 소연의 제지로 무산된다. 그러자 박선창은 자신이 가져온 진짜 라이카와 신종 마약을 소개하고 기류에 휩쓸린 원호는 부하 형사들이 녹화를 중단하는 동안 진짜 진하림처럼 마약을 흡입한다. 그 부작용으로 원호는 약기운의 총구를 들이밀며 박선창을 협박하나 이성으로 죽이지 않고 약의 부작용으로 룸으로 들어가고 팔 박선창을 돌려보낸다. 부하 형사들이 원호를 얼음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약기운을 빼는 동안 원호는 수정의 환각을 보게 되고 서영락이 원호를 빼내어 각성제를 주사한다. 죽을 뻔하다 다시 깨어난 원호가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행동도 생각도. 라고 말하자 서영락은 제가 필요하시잖아요. 라며 원호의 환각에 대해 꿈을 꾼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진아림의 부하들에게서 약의 원료를 공급받은 서영락과 마약 수사팀은 트럭 차량을 태안의 소금 공장으로 가져가게 된다. 인천 마약 공장은 폭발로 사라져버려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안으로 서영락과 대화가 통하는 농아 남매가 있는 공장으로 향한 것. 오른손이 박선창에게 잘린 농아 오빠 동영 김동영과 여동생 주영 이주영, 이 반갑게 락을 맞이하고 식사를 차려주는데 밥상에 숟가락을 꽂는 서영락을 보고 유필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 농아 남매와 마약 공장 사람들은 육필순의 제사를 약식으로 치러주고 원호는 부하 형사에게 육필순의 가족 사진을 받는다. 원호는 밤중에 서영락을 불러내어 현재의 서영락과는 너무나도 다른 또 다른 서영락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고 너 누구냐고 묻는다. 락은 자신이 바나나와 마약을 밀수하던 컨테이너에 실려 육필순 여사와 만나게 되었고 본래 서영락은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망 신고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서영락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저는 서영락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때 마약 공장 근처로 박선창의 벤츠와 다른 차량 3대가 도착한다. 3. 브라이언의 등장. 경호원들 곁에서 나타난 박선창이 소개한 새로운 인물 브라이언. 차승원 이사는 서영락을 회유하며 화가 나고 힘들 때 내게는 기대도 된다고 말한다. 돈 봉투를 넣어주고 떠나려던 그때 서영락이 묻는다. 이 선생님이 주신 겁니까? 그 말에 잠시 멈춰선 브라이언은 혼자 차에 타서 조직원들과 마약 공장을 떠난다. 브라이언은 박선창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부터 서영락 없이 일을 진행한다고 말한다. 경찰의 조사 결과 브라이언은 이후 해운 회장 이낙승의 둘째 아들 이인으로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신도에게 강제로 약을 투입하여 심장마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업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다. 그리고 원호는 브라이언이 있는 사진을 통해 팔을 90도 회전시킨 무한대의 기호를 보게 된다. 이를 통해 수정이 다잉 메시지로 남긴 팔이 브라이언을 가리킨다고 원호는 믿게 된다. 박선창은 이후 그룹 빌딩을 찾아가 브라이언에게 서영락이야 지금 필요한 존재임을 어필하나 오히려 브라이언에게 여기 찾아오지 말라며 수차례 얼굴을 가격당한다. 브라이언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강제로 그에게 아멘을 시키고 돌아간다. 약을 이 선생에게 먼저 전달하기 위해 원호와 부하 형사와 만난 서영락은 약을 담으려던 그때 진하림의 부하들과 진하림의 정부가 나타난다. 진하림 의정부는 원호와 부하 형사 덕천, 서영락에게 천을 씌워 진하림의 아지트로 데려간다. 진하림은 그들을 총 앞에서 신문하다가 부하 형사 덕천이 이 선생인가 묻다가 원호가 아니라고 하자 냅다 총을 쏘고는 경찰 신분증을 꺼내어 짭새임을 눈치챘다고 말한다. 이때 원호는 살려주세요. 라고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자 진하림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데 바로 앞 탁자에 놓인 펜을 꺼내 진하림 부하의 다리를 찌르고 총을 빼앗아 총격전이 벌어진다. 한편 태안의 농아 남매가 있는 마약 공장을 진하림의 부하들이 습격하자 총격전이 일어나고 원호의 부하 형사 동우와 정일이 마약 공장에 가지만 농아 남매가 설치한 폭탄 공격으로 동우가 사망한다. 진하림의 아지트에 있던 원호는 방탄복을 입어 실은 사망하지 않았던 덕천을 깨운 뒤 총격전 끝에 진하림을 죽이고 아지트를 빠져나온다. 경찰서로 돌아간 팀은 의견이 갈려 동우의 사망 소식을 들은 덕천이 더 이상의 잔류를 거부하고 떠난다. 분노한 원호는 저 믿지 않으시죠? 라고 말한 서영락의 얼굴을 지고선 애초에 너를 믿는 게 아니었다며 브라이언을 이 선생으로 간주하고 그를 잡기 위해 소연과 팀을 짜다 정일의 설득으로 돌아온 덕천과 재합류하여 박선창과 브라이언이 있는 용산역으로 향한다. 4. 결말. 용산역으로 향한 원호와 소연은 진하림과 보령으로 변장하여 용산역 상층부에서 브라이언을 만나며 그 과정에서 박선창은 서영락을 데리고 나가 그에게 약 주사를 복용하려 한다. 용산역 경부선의 야경을 보여주는 브라이언과 정면으로 대면한 원호는 난 이 선생을 만나러 왔다고 따지자 브라이언은 미처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바로 이 선생입니다. 하며 자신이 이 선생이라고 밝힌다. 이때 브라이언의 손에 낀 반지에 이 새겨진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자 원호는 분노하며 한 사람에 대해 계속 집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를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거든? 근데 난 왜 와닿지가 않냐? 라고 말하며 계속 브라이언의 심기를 건드리자 브라이언은 경호원들을 호출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무언가를 담은 통을 가지고 오는 여성 직원이 있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이 선생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안에서는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원호는 내가 보냈다잖냐. 근데 네가 몰라? 라고 따지지만 브라이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절단된 84과 이 선생이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다. 브라이언과 원호 모두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을 찰나 원호가 전화기를 꺼내 수신받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연막탄이 날아오고 무장한 방독면을 낀 괴한에 의해 총탄 3대가 쏟아진다. 그리고 브라이언과 그의 경호실장으로 보이는 여성은 원호, 소연과 격투를 벌이고 거의 대등한 상황을 유지하다가 단지로 가격하여 승기를 잡고 있을 때 원호의 재치로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제압한다. 그러던 중 괴한의 총이 원호의 어깨를 스치고 원호는 쓰러진다. 그리고 괴한은 의식을 잃은 브라이언을 데리고 사라진다. 지원 요청한 경찰들이 진입하여 원호와 소연을 부축하고 원호는 다시 브라이언의 행방을 쫓기 시작한다. 한편 깨어난 브라이언은 상반신이 벗겨진 채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의 옆에는 팔이 절단된 박선창이 시체가 되어 앉아 있었다. 괴한들이 나타나고 두 괴한이 방독면을 버는데 다름 아닌 소금 공장을 운영하던 농아 남매였다. 그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 농아 남매의 뒤에서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은 남자가 나타나는데 서영락 여보세요? 이사님. 이렇게만 하면 이 선생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 서영락이 원호가 수년간 쫓던 이 선생이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한참 밑으로 여기던 서영락이 진짜 이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자 멘붕하고 농아 남매는 브라이언의 등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진짜 이 선생인 서영락은 브라이언에게 여태까지 이 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 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까지 대범하게 전면에 나서서 자기 이름으로 장사를 하려던 건지 궁금했다고 말한다. 사실 인천 공장 폭파 사건은 브라이언이 이 선생의 이전 수법을 따라해서 이 선생 밑에 임원들을 전부 제거하고 마약 사업장을 통째로 먹어 자신이 진짜 이 선생이 되려고 저지른 짓이었다. 이에 이 선생은 브라이언에게 이학승 회장을 제거한 거나 다른 건 다 좋았지만 폭파 사건에서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서영락 근데 큰 실수를 3개나 하셨어요. 평생 개처럼 일한 우리 유필순 여사. 머리카락이 불에 눌러붙었어. 그거 보고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빨리 탔어야 할 텐데. 아픈 것도 못 느낄 정도로 빨리 탔어야 했을 텐데. 근데 우리 개는 죽지도 않았어. 목에서부터 똥구멍까지 내장이 다 타들어갔는데 그걸 견뎠어. 서영락 하지만 최악의 실수는 나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내 앞에서 이 선생 행세를 한 만용. 무서워요? 무섭냐 이 개새끼야. 평생 개처럼 일한 자신의 양어머니인 육필순 여사 그리고 개와 자신 앞에서 이 선생 행세를 한 것을 언급하며 분노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개의 상처와 똑같은 모양의 그림을 등에 새기고 불로 가열한 뒤 몸을 감싸 용산역에 방치해버리고 원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선생 잡으셨네요. 라고 말하며 농아 남매와 떠난다. 브라이언은 공식적으로 이 선생으로 판명돼 체포되고 원호의 마약반은 몇 개의 신문사의 일면에 실리지만 정작 원호와 팀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원호는 자신이 수년간 쫓았던 목표가 흐릿해져 옷을 벗게 된다. 시간대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원호는 설원의 한 목재집에 도착해 라이카를 부른다. 그러자 걔와 함께 농아 남매 서영락이 나오며 원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다. 공식적으로 이 선생은 죽었다는 서영락의 말에 원호는 너 아직 살아있잖아. 라고 반문하며 서영락은 원호를 쳐다본다. 그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던 중 서영락은 커피 마시겠느냐며 커피를 타오고 원호는 테이블에 앉아 자리에 총을 올려놓고 있다. 커피를 타온 서영락은 자신도 총 한 자루를 꺼내 올려놓고 원호와 이야기를 시작한다. 넌 살면서 행복해본 적이 있냐는 원호의 질문에 영락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받아친다. 원호는 10수년을 쫓아온 자신의 결말에 대한 허탈감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고 영락은 그런 원호에게 자신이 온 트럭에는 자신의 부모도 있었다. 밀항하던 중 약에 쩔어서 둘 다 죽었다는 말을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창밖을 바라보던 중 집 밖으로 클로즈아웃되는 동시에 총성이 울리며 영화는 끝이 난다. 4.1 결말에 대한 추측. 국내 포스터를 보면 조주연들은 조진웅을 제외한 나머지는 흑백으로 나오는데 류준열은 흑백이고 조진웅만 유일하게 컬러다. 이것만 보면 최후의 승자가 조진웅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조진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마약 조직의 관계자인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마약 조직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포스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영화 제목의 영재는 벌리버인데 즉 믿는 자를 뜻하며 조진웅은 극중에서 류준열을 안 못 믿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지만 류준열은 조진웅을 한사코 믿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고 있는 듯 눈빛 하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안 비춰준다. 제목으로 보면 진짜 주인공은 조진웅이 아니라 류준열을 가리키는 것이며 류준열이 승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사실 열린 결말에 가깝게 끝났기 때문에 결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한쪽이 자살했다는 것이다. 일단 원호는 서영락을 체포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경찰도 그만둔 상태고 마지막 장면의 배경은
외국 어딘가라 체포도 불가능했다. 원호는 외딴 시골에 있는 그를 홀로 찾아가는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이번 일을 거치면서 서영락을 한편으로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20일 그가 이 선생이 어따는 배신감 또한 자신이 쫓았던 사실에 대한 허탈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이다. 자신이 한 가지에 과하게 집착하여 생긴 신념 같은 것은 이미 꺾여버렸고 결말 역시 자신이 쫓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다. 또한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테이블에 각각 권총을 하나씩 올려놓는다. 누가 누구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원호에게도 영락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둘은 전혀 그러지 않고 서로 적의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총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기보다는 한쪽이 감정이 북받쳐 자살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 원작을 따라 원호가 자살했다는 추측이 유력하다. 너는 행복했던 적 있냐? 라는 마지막 대사는 반대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의미로도 보이고 아무 이득 없이 영락을 찾는다는 것도 자포자기한 행동 같아.